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 연구원에서 2025년도 법철학 강의 시리즈 중에 지금 4월에 법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5월에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중에서 정의론 파트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잠깐 지난 시간 했던 거 좀 복습을 해볼게요. 그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으로서 그 법 이념에 대한 그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의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뭐 행복이든 사랑이든 이런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 법철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라르브루크 독일의 법철학자는 이 세 가지를 법의 이념으로 두고 있어요. 첫째가 정의, 두 번째 합법적성, 네,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입니다. 원래 그 정의, 합법적성, 법적 안정성이 이게 같은 단계에 같은 레벨에 있어서의 법이념이라고 했다 그러면 나르코 이 철학자의 어떤 생애에 있어서 2차 대전 이전과 이후의 그 법이념에서의 중요성을 음, 이 달라지는데 특히 이제 정의의 파트가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라는 것이 그 아무리 법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그 비인도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법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내용의 정당성이 있는 정의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정의라고 하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각자의 그의 것을이라는 그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정의를 거의 집대성한 사람인데 이념화한 사람, 이론화한 사람인데 이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재 정권을 경험하면서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실질적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정의라고 하면 평등 위주의 어떤 그 이퀄리티 중심의 으로 파악하는 게 전통이었다고 하면 또 오늘날에 와서는 인권의 존중을 하는 것이 이제 정의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정의 얘기를 들으면 주로 휴머니즘, 인간 중심, 이 인간 중심이라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존중, 그러니까 인권 존중 플러스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의이고요. 그래서 정의라고 한다 그러면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개념점이 한다 그러면 인간 윤리의 보편적 원리로서 이렇게 분배, 형평 이런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평가다. 여기 적극적인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가만히 법을 내버려 두면 정의가 실현된다 이런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동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런 평가를 실천적으로 하는 행위가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어떤 실질적 의미가 좀 더 강조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법철학 그 강의를 지금 법의 이념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법의 이념을 이렇게 봤다면 오늘은 정의론 파트 중에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르브루크, 그다음에 반복적성 법정안전. 요 정의로 한목적성 법정안전서 요건 라르브루크가 얘기했던 법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가지만 그 라르브루크 자체도 이미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바탕 위에 법에 있어서의 법 이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장 기초가 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니까 정의론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론에 앞서서 제가 하나 질문을 가지고 와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제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초코파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기 그 하나만 가져오니까 이게 하나의 그림에 지금 두 개 반이 있길래 하나 더해서 두 개 반 해서 총 5개의 초코파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한 명,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12명의 사람들과 다섯 개 초코파이를 어떻게 나눠 먹으면 정의로울까요? 12등분 해서 먹는 게 정의로울 것 같습니다. 아, 2등분을 해서, 아, 12등분. 12등분. 아, 그러니까 12명이니까 요 다섯 개를 그 12로 나눈다. 또, 오늘 요거에 대한 그 정답이라고 그럴까요? 해결 방법은 각 그 접근 방법에 따라서 전통 이 주의라고 해야 되죠. 뭐 자유주의든 평등주의든 공리주의든 따라서 좀 이제 정리의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음, 네, 지금 보시면은요. 두 번째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자녀를 성폭행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법에 있어서의 정의로운 처분일까요? 혹은 지금 공정한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데 좀 성폭행, 뭐 아동학대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음, 자주 이제 얘기되지 않고 있긴 한데 가장 우리 그 사회에서 그 약한 사람이 아동 그리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이제 많이 요즘에 권리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뭐 성소수자도 있고요. 또 인종상 또 인종차별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가장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계층이 아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아동에 의해서 학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대도 또 여러 가지 정서적 학대도 심한데 특히 눈에 보이고 있는 어떤 폭행 또 특히 성폭행 이런 걸 한 부모님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그 법에서 올 때 우리가 지금 법을 배우니까 그 정의로운 것인가 아닌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정답이라고 할까? 해답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강의를 해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는요. 이 사람이 이제 정의 개념을 최초로 이론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덕의 체계론을 이제 그 수립하면서 정의를 덕의 기념으로 해서 덕의 아주 최고의 완전한 덕이 바로 정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참고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우리 프로타고라스라고 해서 그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이게 아마 우리 언제죠? 그 수사학이나 법수사학 할 때도 그 상대주의 뭐 이렇게 주관적 상대주의 이런 거 할 때 많이 이제 얘기가 되었을 텐데 이 사람은 획일적인 것은 없고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사람의 인간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 중심, 또 감정 중심 그러다 보니까 소피스트들이 이제 나오면서 나중에 요즘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소피스트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똑같은 거에 대해서 말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어쨌든 프로타고라스 객관적인 어떤 가치 척도 를 인정하지 않고 주관적 상대주의라는 거는 그래도 상대주의는 상대주의 각자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거고요.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이거에 굉장히 배척을 하면서 법이라는 것을 그 정의로 같은 걸로 보고 인간의 본성에서 이 정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무슨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법에 따랐다라고 했을 때 이 법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자체 죽음을 택한 거죠. 그 결국 그 어떤 저항의 의미지만 어떤 소극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뒤를 이어서 플라톤 같은 경우도 정의를 그 인간의 이성의 관점에서 정의를 보려고 했고, 그 정의라는 게 우리 인간들이 공동생활 속에서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 그 분수를 지키는 그것이 결국 덕과 연결되는데, 이 사람의 덕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없어. 이 정의를 이제 덕의 하나로 보면서 그 어떤 종합적 특별한 덕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그 개인의 어떤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등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있던 그런 어떤 정의관들을 모두 그 개념을 최초로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이제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정의를 최고의 덕, 완전한 덕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혼자 있는 어떤 개인의 덕이 아니라 정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실현되는 어떤 사회적인 덕이다, 사회적인 도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덕이라는 거는 덕이 뭐냐 말하면 가장 키워드가 중용의 이론이에요. 중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마치 이게 이제 로마서나 바울의 성경에 보면 자기들 더운 데도 있어봤고 뭐 부하기도 해봤고 가난하기도 해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 뭔가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도 그 극단적인 것도 그것도 이제 덕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것도 악덕이고 너무 과한 것도 악덕이라고 본 거예요. 어떤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용이 바로 이제 적절한 상태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덕이란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완전한 덕이 바로 음, 정이다라고 했고요. 우리 지금 저희가 이제 에우다이모니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에우다이모니아도 결국에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어떤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추구하는 쾌락의 의미라기보다는 실천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떤 그 행복을 얘기했는데, 또 이제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런 덕과 중용과 정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완전한 덕인 정의를 크게는 두 개, 그다음에 세세적으로는 한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를 일단 나누고, 그다음에 특수적 정의를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로 나누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정의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그 평등의 것으로 얘기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평등으로 이해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인권 존중, 인간의 존중을까지 보는, 이게 이제 그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정의를 평등하게 본 건 이 특수적 정의에서 나와요. 특수적 정의를 평등으로 보고 그 평등 중에 비례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뭐 비례적 평등은 배분적 정의로, 절대적 평균은 평균적 정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합법성, 적법성, 다시 말하면 어떤 질서대로 하는 것,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정의다. 이렇게 돼서 합법성과 평등이 이제 이 어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정의에서 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보시듯이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에게 그의 것을 줘라. 그다음에 같은 것은 같게 해라, 다른 것은 다르게 해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그 어떤 준칙이잖아요, 공리잖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그의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 정의에서의 합법성과 연결되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어떤 특수적 정의와 연결된 평등은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건데, 먼저 이제 그 일반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합법성에 대해서 보시면, 합법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 정의.
이 사람은 뭐냐면, 음, 적법한 거는 정당한 거라고 본 거야. 이 정당 합법성,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정의롭다고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법에 따른 사람, 준법자는 정당하고 그 사람은 이제 정의로운 걸로. 그래서 일반적인 합법성과 같이 하는 건데 이 기준이 뭐냐면 그 각자의 것을 각자에 줘라라는 것인데 그 각자의 것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지당하게 자기 그 사람이 원한 거, 이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원초적 질서에 따로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적법한 거고, 그게 또 정당한 거다라는 걸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그 합법성이냐, 아니면 평등과 합법성 사이에 좀 우열 간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법성을 따질 것이냐, 동등성을 따질 것이냐, 이 둘 중에 있는데,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기본 정의관에 따지면 일단은 각자에게 지당한 것을 주는 것, 근데 원초적 질서에 따르는 것이 기본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서로 동등한가 동등하지 않는 것을 따지게 되는 그런 순서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요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수적 정의는 조금 전에 말씀만 드린 것처럼 평등이랑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이때 특수적 정의를 두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배분적 정의가 평균적 정의로 나누는데 가장 우리 지금 현재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또 이론이 다양하게 나온 건 바로 배분적 정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어떤 물질적인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은 너무 적은데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수요가 많다.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까 보시듯이 초코파이는 5개인데 그걸 먹어야 될 사람은 12명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배분적 정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일단 배분적 정의는 이제 비례적 평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냐 원칙적으로는 같게 대우해요. 같은 면 같게 취급해요.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차별해도 된다. 그게 현재 우리 평등권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 그 평등 심사할 때에도 마찬가지 평등권이 평등권 위배됐냐 안 됐냐 합리적인 차별이냐 아니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산을 나누는 데서 각 재산이나 어떤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눌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문제인데 그것은 공적에 따라서 공적에 비례해서 나눠라. 라는 게 그래서 비례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공적 만약에 얼마만큼 뭐 집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집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푸라기를 뭐 기여했다든지 노동력을 기여했다든지 돈을 투자를 했다든지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례에 할당된 그 사람의 권리에 동등하다 그러면 동등하게 다르게 하면 어떤 차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 객체 간에 일단은 그 범죄 안에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이렇게 비례적으로 이것이 이제 평등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어, 근데 요거는 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사람들 같게 취급하다 보니까, 만약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다 보면 어떤 특수한 의미들이 좀 부각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특수한 것은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른데 뭘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차이들을 어떻게 그 그 차이를 뭘로 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은 함구하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차적 정의라는 것이 좀 드러나오기도 하고 실질적 정의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으나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 비례적 평등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이론들이 자기 가감해서 이론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례적 평등이고요. 두 번째 이제 평균적 정의, 특수적 정의에서 두 번째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평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산술적으로 이게 이제 뭐 그 거래를 할 때
거래를 할 때 이게 자발적으로 했던 비자발적으로 했던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매매를 하는 거야. 상대방 갑과 을이 서로 자발적으로 거래를 해. 하는 거는 자발적인 거래라고 하고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가져갔어요. 다른 절도든지 강도든지 이런 거 비자발적인 거래 이럴 때 서로 손해와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요거를 바로잡아 주는 거. 그게 평균적 정의예요. 그리고 산술적인 평등인 거죠. 가령 내가 100만큼 손해봤으면 100만큼 다시 되돌려주는 거, 그 부당이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절대적 평등, 또 산술적 평등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물물 교환을 한다거나 뭐 또 형벌을 내릴 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거 응보의 원리 같은 것도 이런 평균적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 이념을 이렇게 좀 집대성하고 이론을 정립했는데 이 사람의 정의는 일반적 정의의 합법성, tuk석 정의로서의 평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어떤 사례가 생길 때마다 무엇으로 할 것이냐 서로 우월권 싸움이 있는데 정리하자 그러면 일단은 그 합법성의 절차대로 우리가 나온 절차대로 하고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동등한지 같은지 다른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다시 재분배하는 그것이 평등한 것이다라는 평등의 관리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순서적으로 얘기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평등과 합법성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로 규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그 개념 정의가 바로 법 앞의 평등인 거고 이 법 앞의 평등이 우리 헌법에서도 또 우리 많은 근대법에서도 법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정의 이론에 따라서 그 평등이 강조되어 있고 그래서 정의라고 하면 평등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왔으나 지금 이렇게 현재 와서는 2차 세계대전의 나치 만행을 보면서 인권의 존중을 정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고요. 아, 돌아와서 한번 이제 다시 어떻게 나눠 먹으면 좋을까? 이 지금 초코파이가 5개가 있는데 이 12명이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한 학생은 그 그냥 12명, 이 5개를 12개로 이제 나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가장 기본적으로 먹기 싫은 사람 먹지 말고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라 라든지 공적에 비례해서 혹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배분적 정에 따라서 공적에 따라서 비례해 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초코파이를 심부름 해가지고 사러 심부름 가서 초코파이를 사온 사람이 있다 이 중에 12명 중에 그럼 그 사람한테는 좀 더 많이 준다든지 뭐 등등 이런 어떤 기여한 바에 따라서 또 나눠주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 많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이 배분적 정의에 근거해서 사고를 하는 것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배분적 정의에 대한 한 3가지 정도의 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평등주의, 자유주의, 공리주의. 이 뭐냐면 똑같이 그냥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똑같이 분배한다. 이렇게 아까 12개로 나눈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눠버리는 그런 게 그렇게 하자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혹은 계약을 맺자. 사회 계약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정하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자. 가령 그 음, 배가 막 고픈 서로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제빵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제빵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먹고 다시 배가 힘을 내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럼 다른 사람도 빵을 뭐 만들어가지고 줄 수 있다라든지 뭐 어떤 효율성 있는 그 사람의 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그 초코파이를 주는 방향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게 공유주의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는 가장 뭐가 있냐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산술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뭐 저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 중에는 먹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잖아. 배분적 정의에서는 그 공적을 따져야 되니까 공적을 따진 데에서 그 공적의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나누어져야지 그 정의로운 거니까 거기에 있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러니까 배분적 정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좀 정리드리면 이 수요와 공급이 똑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12개 있고 사람도 12개 있다. 그럼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런데 초코파이는 5개인데 그걸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12명이다라고 하면 이 배분적 정의는 요 공적에 따라서 또 같은 사람은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정의 이 입장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재화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 무엇을 같은 것으로 보고 무엇을 다른 것으로 볼 거냐, 그럼 그 판단을 누가 할 거냐, 선생님이 할 거냐, 아니면 그 중에 제일 힘센 사람이 할 거냐, 혹은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했을 때 그 같은 것은 뭐고 다른 것은 뭐냐라는 그 실질적이 어떻게 하는 그 실질적으로 그 다르게 대우한다고 했을 때 그 다르게 대우하는 그것은 또 무엇이냐라는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그 뒤에 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자녀를 성폭행한 아버지는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의로운 것인가? 이 문제는 보시면 어, 현재 우리나라 그 특례법에서는 이게 요거는 2021년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그 아동학대가 있을 때는 최대한 무기징역도 할 수 있고 친권도 박탈해서 자녀 격리도 시킬 수 있고 과태료도 최대로 500만 원 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엄벌을 처하겠다. 그다음에 이건 2025년도 그 통계인데요. 그 1만 722명. 그러니까 그 아동 학대한 검거 인원 중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76.9%가 친부모였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하는 가해자가 친부모였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 보시면 특히 친권을 박탈하거나 요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또 강하게 무기징역이나 처벌을 하게끔 하는 이 부모 이 경우에 그러니까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중에서 특히 성폭행 같은 건 굉장히 좀 너무 심한 그 강한 폭행인데 그런 경우에 자녀를 격리시키거나 박탈을 하는 이것들은 배분적 정의로 봤을 때 어떤 거냐. 특히 이제 이거는 좀 더 가외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보호적 정의, 소위 말하면 그 친권을 이렇게 박탈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적에 봤을 때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봤을 때 부모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동들을 했고 그거에 비례해서 이 사람은 친권자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보호적 정의라는 거는 이 사법 판단에 있어서 사법 과정 중에 있어서 이 사람이 친권을 박탈하고 대신에 친권 남용이 있을 때 후견인을 두게 한다든지 어떤 권리 남용을 갖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권한을 분배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주장한 사람 이게 코행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주장들이 바로 여기 배분적 정의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 오늘은 좀 급하게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요 이후에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요걸로 마치고 이후에 질문하면서 자유롭게 토의 또는 그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